많은 기상재해 중에서 사람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것은 압도적으로 폭염입니다.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 우리가 알고 있는 2018년 같은 경우도 그런 해였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에도 매우 더웠는데 더블 히트 돔 현상. 운 좋게도 태풍은 일본으로 지나갔습니다. 운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부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굉장히 좀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청댐이 무너지면 47시간 안에 서울, 경기, 영서지방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된다는, 우리나라에 슈퍼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다. 예,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에서 기상, 기후, 그리고 대기 오염 문제를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김혜동입니다.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어떤 게 이상기후인가 하면 너무 덥다, 혹은 너무 춥다, 혹은 우리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있나, 이런 현상을 바라는 거죠.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온실효과로 인해서 남아도는 잉여열의 약 91% 이상이 해양에 저장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높은 해수 위에 있는 공기 자체도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고위도 쪽에는 아무래도 태양 복사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온난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저희도보다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도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담아두는 그릇, 그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편서풍 파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보통 방송을 들으면 제트 기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트 기류라든가 편서풍 파동을 하나의 그 풍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북극권의 찬 공기인 거죠. 이 찬 공기가 많이 있으면,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도 풍선이 탱탱하면 더 북쪽으로 잘 못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풍선 안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빠진 풍선이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는 저 고위도 올라가면 우리 지역은 추운 지역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뜨거운 지역이 되기도 하고,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확 치고 올라가면은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기 전에 위치하고 있던 그 경도대의 공기는 다른 경도대로 쫓겨 밀려나겠죠. 소위 말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훅 치고 올라오면은 북극까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 겨울에도 엄청난 한파, 영하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3월 중순쯤에 25도에서 거의 28도, 9도에 이르는 엄청난 또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게 지나고 나면 또 온도가 또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온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애교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이상기후로 가장 유명한 곳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시 같은 곳인데, 여름철에 40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영하 5도 이런 온도로 훅 떨어지면서 폭설이고, 이런 일들이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뭐라고 할 말은 아니겠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겠구나,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름이 얼마나 더울 것인가 짐작을 해보려고 하면은 적도 태평양, 열대 태평양상에서 서쪽 지역,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있는 그쪽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걸 좀 봐야 되고요.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사이에 해수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개가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곳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침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 여름철을 기후를 지배하는 곳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에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게 북쪽으로 강해지는 이런 특성을 보여집니다. 요즘 여름이 매우 더울 때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티베트 고기압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티베트 고기압은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남쪽, 일본 이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인도양 동부 쪽에 수온이 높을 때는 이 티베트 고기압이 훨씬 북쪽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쪽으로 오고 티베트 고기압도 북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하층에 있고, 그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는 형태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열돔 현상, 이중 열돔 현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 때는 거의 역대급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18년 같은 경우도 그런 해였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에도 매우 더웠는데, 그때도 보면은 더블 히트 돔 현상 이걸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금년 여름도 작년 못지않게 상당히 더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에 더우면 한 33도 내외 그 정도의 고온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35도에서 37도, 뭐 8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더위거든요. 그래서 이 35도 이하로 나타나는 고온하고 35도를 뛰어넘는 더위는 완전히 다른 더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35도보다 낮으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이 버려야 될 폐열을 버릴 수가 있는데, 35도가 넘어가면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땀을 흘려가지고 땀을 증발시키는 형태로 열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에어컨을 가동해가지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열을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폐열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온도 35도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기상재해 중에서 사람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것은 압도적으로 폭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폭염을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 이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 폭염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보면은 일본 같은 곳에서는 48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조기 사망자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약 한 3만 명 가까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 가을에 국회에서 자연재난의 항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것도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장마 기간에 내린 강수량 자체는 평년보다 적은 양이었거든요. 이 강우 강도라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리는 강우 강도, 이게 매우 강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에서 호우특보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하니까 그 양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류의 그 폭우가 자주 나타나는 게 과거 장마철에 우리가 겪었던 이 폭우 현상하고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왔느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역은 장마철인데 우리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 동네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피해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겨울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해수온도 상승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평균 온도로 말을 한다면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6년 만에 우리가 겪는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냐도 아닌 평년의 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온도 분포를 보면은 서부 태평양 쪽에 수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니냐 해인 것처럼 수온이 높다는 거죠. 인도양 쪽에도 그러한 특성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뭐 평균 기온으로 보면은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엄청난 한파가 내려오고 뭐 많은 눈이 내리고 하는 금년과 비슷한 그런 겨울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슈퍼하니까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최대 풍속이 시속으로 하면 한 250km 이상 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강우량이 하루에 1300mm 이상이 되는 태풍을 슈퍼 태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속 60m가 넘어가면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슈퍼 태풍은 그것보다도 시속 50km 정도 더 높은 그런 것들인가요. 그리고 과거 2019년에 일본을 상륙한 이런 슈퍼 태풍 보면은 시속 280km, 필리핀으로 가는 거는 시속 300km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KTX 빠르기 정도의 풍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평균 1200mm고, 그러니까 연 강수량보다도 더 많은 양의 비가 하루 사이에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강남에 그 폭우 내렸을 때 그때 보면은 하루 동안 내렸던 비가 340mm였거든요. 그것이 한 4배 정도 비가 내린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 비가 온다든가 그 정도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도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 조절용 댐이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하루 1강우량 870m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300mm 정도 비가 온다면 소행항댐 이런 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청댐이 무너지면 47시간 안에 서울, 경기, 영서지방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된다는 결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슈퍼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9년에 태풍 하기비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 하기비스의 진로가 한반도라고 예보까지 했었습니다. 다행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진로를 완전히 90도로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남마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태풍의 경우는 일본 기상청에서도 구름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 태풍이 지나간 건 한반도 서해 쪽으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말 운이 좋게 우리나라 올라오기 일보 직전에 진로 방향으로서 110도를 꺾어가지고 일본 열도로 지나가서 일본에 큰 피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태풍 차농이라는 태풍이 쭉 올라오다가 상해 앞바다에서 사흘을 꼼짝 안 하고 머물렀거든요. 그러다가 그 태풍이 결국은 또 일본으로 갔었는데 북쪽에서 창공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한반도로 오겠다고 버티다가 정말 고맙게도 이제 일본으로 가져왔던 거죠. 이런 태풍들은 전부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 슈퍼 태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한 행태를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왔으면 큰일 났을 텐데, 그때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정부에게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를 해야 될 텐데, 운 좋게도 태풍은 일본으로 지나갔습니다. 우리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 기후위기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굉장히 좀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름철, 특히 장마철 이때가 되면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굉장히 예보율이 낮습니다. 그때는 왜 못 맞추는가? 게릴라성 호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가 서쪽에서 멀리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동해 온다든가 남쪽에서 먼 곳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비구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해라든가 우리나라 남해 혹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비구름이라는 거죠. 생존 시간이 길고 그 라이프 타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크면 라이프 타임이 길고 이 스케일이 작으면 라이프 타임도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 소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까지는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데 그 소나기가 몇 시에 어디에서 내릴지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따가 그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게 레이더상에서 포착이 되면 그때 갑자기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지역에 비가 매우 많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바람을 따라서 이동해 가는 거는 연속적으로 감시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이 앱을 통해서도 정보를 지금 다 받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그 소나기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상청이 또 거짓말했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을 칭찬하는 사람들 말도 맞는 말이고
기상청이 예보를 잘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 틀린 건 아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예보 같은 거 할 때 슈퍼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상청에는 부족하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터의 도움을 필요하는 게 지금의 계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AI를 이용한 예보, 그다지 많은 컴퓨터의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기상 예보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의 수치예보 모델은 소용이 없어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이상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AI 예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예보를 맡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AI는 예보 기술, 예보 정확도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단계를 거쳐서 비가 내릴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구름으로 발달해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눈을 떼지 않고 위성사진상에서 구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레이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패턴 분석을 AI에게 맡긴다면 AI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어마어마한 폭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